그럼 내년에 정말 한국의 이 부동산 경제가 위기가 와서 대폭락하냐?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걸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 그 본질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돈이 많이 지금 돈이 가치가 떨어지냐. 그래서 자산을 안 갖고 있으면 내가 월급만 벌면.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아쇼입니다. 우리 안유아쇼에서는 늘 어려운 주제를 우리말로 일상용어로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사실 이런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느꼈을 거예요. 최근에 부동산 경제가, 한국의 부동산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고요. 매일 뉴스에서는 부동산 지수가 계속 떨어지면서 자금 경제가 부동산 건설사들이 위기에 처했다. 이런 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건설사한테 어느 정도 어렵고 왜 발생했는지, 앞으로 이런 상황이 극복이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일부에서는 한국의 부동산 경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손에는 지금 3개의 뉴스가 와 있어요. 하나는 조선일보 뉴스인데요. 한신평에서 레고랜드 ABCP 상환 완료가 돼서 지금 강원도 지자체의 이행 의무가 재차 확인이 돼서 관련 지금 리스크가 지금 해소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고요. 다른 하나는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지금 한국의 빅5 건설사들이 미래 손실이 눈덩이처럼 지금 예상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고랜드 상환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이 유동성 경색이 여전한 상황에 내년 건설사들이 손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3개 뉴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해가 높지 않으면 이런 그 타이틀만으로도 불안감이 오거든요. 나라가 막 망하는 것 같고 부동산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특히 빅5 건설사다가 지금 미래 눈덩이라 이런 타이틀을 보면 굉장히 불안감이 커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확실하게 제가 정리 드릴게요. 진짜 리스크가 뭔지. 항상 큰 기회는 또 기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지금 부동산이 오히려 많이 떨어졌으면 사야 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 측면에서도 제가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일단 레고랜드 이 ABCP 상환 이 사태가 전체 한국의 유동성 경색을 불러일으킨 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그 정치인이 경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단발적으로 결정한 상황이 하마터면 제2차 외환위기가 올 뻔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기금을 마련하지, 이런 뉴스가 안 나갔으면 아마 외환위기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가 얼마나 이 경제에 영향 주는지를 대표적인 사례가 보여준 건데요.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그걸 보시고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레고랜드 개발 사업인데요. 여기에 그 아이원 제1차가 발행한 이 채권입니다. 총 2,050억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강원도가 졌어요. 지방정부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지사가 3회차 상환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겠다라고 처음에 이런 폭발적인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인지가 됐냐면, 와, 정부에서 지급 보증하는 것과도 정부에서 안 하겠다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준 거예요. 그러면 정부라는 거는 절대적인 신용이 있는 신용자로 인식이 되는데 정부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는 어음을 사는 투자 입장에서는, 와, 정부가 지급 보증한 것도 안 된단 말이야 이러면 다른 거는 말할 나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불러일으켰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이제는 아무리 공사가 발행한, 공사라는 게 국가 거잖아요. 공사가 발행한 채권 안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신용 전체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채권 시장 신용 전체를. 그래서 지금 여의도가 난리 났었는데요. 후에 정부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채권안전기금을 마련하고 무제한으로 도와주겠다라는 표현을 했고, 또 강원도 정부도 깜짝 놀라가지고 첫 번째 뉴스는 상환했다라는 기사거든요. 원리금을 포함해서 이자까지 다 상환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정리가 됐다, 이런 식의 뉴스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상환이 됐대서 얼어붙은 유동성 경색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근데 왜 빅5 건설사가 같이 손실이 일어나는 상황이냐? 보통 건설사들이 예산을 잡을 때
공사 손실 충당 부채라는 걸 잡아놓습니다. 왜냐면 그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다 손실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쌓여놓거든요. 그게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걸 공사 손실 충당 부채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은 많이 안 쌓는데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으니까 지금 건설사들이 공사 손실 충당 부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1년 전보다 32.1% 증가한 1조 950억 원으로 지금 충당부채를 쌓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기업이죠. 삼성물산 지금 47.44% 늘어난 걸로 나오고 GS건설도 107% 이상, 롯데건설도 324%. 뭐 어쨌든 굉장히 많은 공사 손실 충당부채가 쌓인다는 건 불안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정말 한국의 이 부동산 경제가 위기가 와서 대폭락하냐?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걸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 그 본질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제가 쉽게 정리 드릴게요.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이든 중국의 부동산이든 미국의 부동산이든 대체로 비슷한데요. 자, 첫 번째, 이 뉴스를 이해하려면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한국의 부동산 경제는 어떻게 진행되냐? 먼저 우리가 아파트를 예를 들게요. 시행사가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보면 돼요. 계획자. 전체를 그림을 그린 자. 시행사가 먼저 아파트가 땅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새로운 땅이 없으니까 보통 기존에 낡은 단독주택이 있는 이런 동네에 가서 땅을 사러 갑니다. 근데 이미 누군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네 땅을 내가 얼마에 살 테니까 이 땅을 나한테 권한을 이양해라. 그걸 우리가 지주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동네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그 동네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주작업의 시행사들이 온갖 노력을 다 해요. 그래야 그 해당 구청이나 이런 정부기관에서 인허가가 나옵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는 인허가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인허가 나오냐 안 나오냐는 굉장히 불확실한 일이에요. 80%까지 확보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 엄청 노력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인허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1금융권이 시행사한테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요. 위험이 너무 커서요. 그래서 보통은 시행사가 이 계획을 잡는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제2금융권 혹은 사채까지 써요. 그게 보통은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브릿지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행사가 제1금융권에 좀 싼 대출을 받기 이전에 이 비싼 대출 이자를 쓰면서 지주사 80%만 끝나면 정부에서 인허가가 나와요. 여기다 아파트 재야 된다. 이래 인허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 절차는 뭐냐면 시행사가 건설사를 찾습니다. 그러면 건설을 하는데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이때부터는 짓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제1금융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대행권에 들어와서 집을 짓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건설사가 짓기 시작하면 분양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분양하면은 그 분양에 참여한 돈들이 일반 가게들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시행사가 돈이 들어오니까 현금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집을 차차차차 올리져요. 그 다음에 분양이 만약에 빠른 기간에 끝나면 내 생각대로 잘 된 거예요. 건설도 잘 올라가고. 그래서 보통 이게 이익을 어떻게 나눠 먹냐면 지주 작업에 들어간 사람들이 10%를 먹어요. 그 다음에 60%는 건설사가 먹습니다. 60%는. 그 다음에 10%는 시행사가 먹어요. 10%는 대출해준 금융권이 먹어요. 그래서 대출 이자 좀 10%. 나머지는 판관비입니다.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먹어요. 10%. 근데 이게 분양이 빨리 끝나면 비용이 판관비나 다 줄어들잖아요. 사람 쓰는 것도 줄어들고 해서 분양이 빨리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각 참여자들이 이익을 남기는 게 더 많아지는, 특히 시행사. 시행사가 그래서 분양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팔린다 이러면 분양이 한없이 길어지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를 원래 먹어야 되는데 그 10%가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자, 구조입니다. 근데 만약에 분양이 안 됐다. 이러면 돈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문제가 터져요. 어떤 문제 터지냐? 분양이 안 됐으니까 현금 흐름 안 가. 건설사들이 집을 지는데 대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대기업들부터 지으니까 이게 지원세가 지금 돈을 못 주네, 건설대금 못 주네 하면 바로 스톱을 할 수 있어요. 안 지을게 막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건설사들이 그 집을 지을 때 수많은 하도급 업체를 써요.
근데 그 하도급 업체들은 힘이 약한 작은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후불을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분양이 안 되고 집이 잘 올라 안 가고 이러면 대기업은 그냥 스톱해도 되지만 그 후불을 했다는 건 뭐냐, 누군가 돈을 손재해서 참여했다는 건데 이런 업체들은 바로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미국에서 킹 달러 정책을 펼쳤어요. 무슨 말이죠?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환율을 또 방어해야 되니까 한국은행도 계속 금리를 올려왔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효과입니다. 하나는 아까 시행사들이 대출을 했잖아요. 모든 게 다 대출이잖아요. 그러면 대출 이자를 주는 게 10%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처럼 금리 올라가는 속도라면 10% 이자만 줘야 되는데 25%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를, 왜 기준금리 올라가니까 또 대출금리가 그 신용에다 또 나빠지는 거예요. 이 제일 금융권에서 주는 그 대출 이자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0% 이자를 주면 되는데 25%로 올라가 버리면 아까 시행사가 전체 이 사이클에서 10%를 번다고 했죠. 근데 25%, 15%가 이자만 더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 5%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시행사가. 그러면 전체 사업이 1조 사업이라면 500억 적자가 생기는 거. 500억 적자. 순식간에 시행사가. 그럼 시행사가 파산하게 되죠. 그럼 전체가 분양 대금을 낸 사람들도 아파트를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헝다가 분양금은 받았는데 아파트가 올라 못 가서 분양 대금 사람들이 아파트를 결국 못 받는, 결국 못 받은 엄청난 사건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 대출, 이런 부동산 대출 금리는 급속도로 올라가요. 그래서 시행사를 만약에 변동금리를 했다 이러면 사실은 지금 죽을 맛인 거죠. 첫째, 네, 죽을 맛이고요. 문제는 분양이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데 대부분 치료할 때 대출을 해서 사잖아요. 이게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최종 납입금까지 다 대출해서 하는데 금리가 고속도로 올라가니까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뭐 3% 이자만 주면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막 8% 줘야 된다면 누가 집 사겠어요? 대출 이자 너무. 그래서 이제는 금리 너무 올라가 사는 사람도 안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분양이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는 이미 미분양 사태가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그럼 뭐죠? 거기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건설대금 못 받는 거고, 거기에 세컨드 밴드로 일하던 이 중소 이런 도급 업체들이 지금 또 월급도 못 주는. 그리고 분양금을 한 명이라도 냈으면 그게 집도 못 올라간 상황에서 중국처럼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런 사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아까 그런 걸 잡아놨다고 했잖아요. 공사손실 중단부채로. 그게 그 뜻입니다. 대금을 못 받았을 때 다 손실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기업은 그래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데 문제는 도급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지금 분양이 안 되면 결국 시행사는 더 완전 적자죠. 지금 말했죠. 완전 적자로 돌아서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지금 한국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레고랜드가 이 어무 상환을 안 하겠다면서 전체 시장이 아예 돈이 안 들게 해버렸어요. 원래는 이게 이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서 부동산 PF를 일으켜서 유동성을 제공하거든요. 근데 이 정부도 만약에 안 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지금 투자자들이 부동산 회사들이 발행한 어미나 채권을 안 사거든요. 이 뜻이에요. 얼어붙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이 안 돌면 건강한 회사도 파산합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회 측면에서 말씀드려요. 부동산 볼 때 뭐 보냐면 단기는 유동성입니다. 부동산이란 거는 단기는 금융 문제예요. 유동성을 보는 거예요. 유동성이 좋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유동성이 나빠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단기는 금융입니다. 중기는 토지를 봐야 돼요. 토지 공급. 토지란 거는 공급 측면이에요. 장기는 인구 변화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단기는 말씀드렸어요. 유동성 행색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도 금리가 너무 올라가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레고를 산대급 치면서 유동성이 지금 얼어붙었다라는 거예요. 단기는 위기다. 자, 중기는 보통 2년, 3년 이 토지 공급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땅이 이렇게 딱 10만 제곱킬로 딱 정해져 있어요. 더 클 수가 없어요. 토지 공급은 항상 제한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부동산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특히 서울은, 경기도는 딱 요만한 게 여기에 인구의 절반이 집중해 살아요.
그래서 중기로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은 올라갑니다. 장기로 인구 구조로 봤을 때는 부동산이 떨어져요. 유엔이 발표했잖아요. 2100년. 지금 한국의 출생률로 봤을 때는 2100년이면 한반도에 사람이 없대요. 아기를 안 낳아서. 그래서 장기로 봤을 때는 떨어져요. 고령화가 급속도하게 일어나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냐? 그것도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줄게요. 자, 단기는 위기니까 부동산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사야 된다. 그럼 여기서 싸냐? 이거 싸냐 안 싸냐를 정할 때 뭘 봐야 되냐면 부동산 가격이 비싸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데이터를 드릴게요. 2015년 기준 대비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부동산은 21% 올랐어요. OECD 전체가 평균 53%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체 OECD 평균보다 안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실 부동산이 안 비싸다라는 말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인데 일단은 이 데이터를 갖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2001년 말 기준으로 2000년 대비 한국 부동산 지수로 말하는 거예요. 150% 올랐어요. 그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하고 같이 봐야 되냐면 구매력. 우리 실질 소득이 늘어났냐고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 소득은 2000년 대비 85.4% 증가했어요. 그러면 와 우리 소득 대비 엄청나게 한 2배 정도 부동산이 올랐으니까 내가 집 사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첫째 뜻. 두 번째, 부동산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물가 수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가 수준을 보통 M2로 봅니다. 돈이 많이 찍어지느냐 안 찍어지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자, M2 기준으로 보면 2000년 대비 한국의 이런 돈이 찍어낸 돈이 얼마 늘었는지 아세요? 396% 늘었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돈을 2000년 대비 396% 증가해서 돈이 막 하늘처럼 눈처럼 쏟아져 내렸는데 그러면 원래는 정확하게 내가 손실 안 보려면 내가 실질 소득이 손실 안 보려면 나의 소득도 396% 올라야 내가 손실을 안 보는 건데 돈은 396% 올랐는데 소득은 85.4%가 실질 내가 상대에서 점점 가난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돈이 많이 찍어서 돈이 가치가 떨어지네. 그래서 자산을 안 갖고 있으면 내가 월급만 벌면 내가 그냥 내 돈을 뺏겨간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안 뺏겨가려면 어떻게 해야죠? 돈이 많이 찍어낼 때 그 돈이 어디 갈 거예요? 자산으로 가요. 그 자산은 주식이 있고 부동산 같은 게 자산이에요. 그럼 자산으로 가거든요. 그 찍어낸 돈들이. 그래서 아시아 국가, 대부분 국가는 부동산에 돈이 가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소비품이자 투자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이 가서 150%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집을 산 사람들은 덜 손실을 본 거예요. 근데 집도 안 사고 주식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돈이 다 그냥 뺏겨간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해 드릴게요. OECD 평균 대비는 덜 올랐다. 첫째, 찍어낸 돈이 대비하면은 부동산이라도 갖고 있어야 내가 덜 손실을 본다. 세 번째, 우리 소득은 이렇게 빨리 찍어낸 통화량만큼 올라가지 못한다. 왜냐면 이게 월급이라는 게 상승에 항상 경직성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단기에는 금융, 중기에는 토지, 장기에는 인구 구조인데 중기로 봤을 때 토지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나 서울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OECD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사실 저는 기회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대신에 부동산은 핵심이 어떤 부동산을 사나 또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동산을 어떤 걸 사야 될 때는 키워드가 모빌리티입니다. 사람의 이동이에요. 사람이 이동하는 곳에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간단하게 설명도 역세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시장의 가치는 모빌리티에 본질적으로 모빌리티에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판국에 복잡한 판국에 지혜로운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